저한테 아직도 기억이 남아있는 특이한 광고 중에 하나가 우리 성대에서 가까운 밀리올에 개장할 때 했던 강도가 있어요. 어린 친구들 모르고 밀리올에 개장했던 광고. 어린 친구는 모를 거예요. 광고가 어떤 거냐면요. 광고 화면에 여러분 젊은 나이 또래 남녀가 나와가지고 남자애가 여자의 손을 딱 잡으니까 여자의 몸이 하늘로 뜹니다. 쑥 뜨는 게 아니라 다다다다 이러면서 두두두두두 뜨니다. 거의 수평이 됐을 때 여자의 겉옷이 확 찢어지면서 한마디 허스키한 목소리 밀리오레로 끝납니다.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두두두거리고 무슨 굴착기 광고겠어요, 그게. 저는 솔직히 처음에 속옷 광고인 줄 알았어요. 왜? 겉옷이 확 찢어지면서 밀려오래 그러니까. 아, 속옷인가? 근데 이름이 이상하다. 밀려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속옷 이름은 안 좋다. 근데 그게 뭐 아무 의미의 연결이 없는 시장 광고입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 때문에 지금도 제가 기억하잖아요. 여기 기억할 정도니 무의식에는 각인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왠지 밀리오레를 가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고, 그래서 무의식 문제 때문에 프로이딘 사이콜로지, 프로이딘 어널리시스,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이 들어오는 거죠. 실제로 가장 심플한 거 하나 예를 들면, 프로이드가 자기 선생과 함께 연구 전반기에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요새 뭐라 번역하는지 모르겠는데, 후최면 암시, 후최면 효과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그 이제 예를 들면 발작을 미치는 사람을 연구하는데, 미친 놈의 행동은 의식적인 행동입니까? 무의식적인 행동입니까? 미친 놈의 행동을 우선 뭐라 부릅니까? 두 자로 발작, 네 자로 지랄 발광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발작이 의식적이에요, 무의식적이에요? 미친 놈이 발작을 계획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오후 2시부터 발작을 시작한다. 오늘 발작은 주로 오른손을 사용한다. 이거 아니라고요. 그럼 도대체 미친놈의 행동이 왜 일어나는가? 제가 행동이라고 불렀지만 많은 증상들이 왜 일어나는가 원인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 원인이 의식에서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뭐냐? 그 과정에서 결국 무의식이라는 걸 밝혀내고 나중 가면 무의식이 미친놈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갖고 있고 꿈에서 그걸 읽을 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후최면 암시 효과라고 부르는 게 어떤 거냐면 그 무의식의 존재함을 밝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면 상태, 일종의 최면 가치 또는 최면 상태에서 뭔가 암시나 명령을 내려놓으면 그게 자기도 모르게 행동을 따라 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최면을 걸어서 최면 상태에서 명령을 내려요. 예를 들어 우산을 보면 펼쳐. 그리고 이제 최면을 깨게 해요. 그럼 뭔가 암시를 받은 거잖아요. 본인은 의식 못 하는 거죠. 근데 실내에 앉혀놓고 우산을 옆에 가져가면 펼친대요. 그럼 캠으로 봐요. 실내인데 왜 우산 펼쳤어? 이러면 본인은 또 막 당황해서 막 이렇게 이유를 둘러대는 거죠. 마치 너 빛 왜 제일 좋아했을 때 이유를 둘러대듯이. 그래서 제 건지 아닌지 보려고 했어요. 니거 아닌 줄 알았잖아. 진짜 이거 뭐야? 무늬를 감상하려고. 까만 우산에 무슨 무늬가 있어? 막 물으면 마지막 가면 어떤 대답 나오느냐? 이유 없다. 그냥 그 우산을 보는 순간 펼치고 싶었다. 이런 말을 끄집어내면 어떤 가설이 세워집니까? 최면 상태에서 암시를 줘놓은 게 최면이 깬 뒤에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무의식적으로. 그런 게 세워지잖아요. 그런 실험을 누적하면은 증명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또 최면을 들여놓고 정말 교양 있는 여학생, 교양 있게 생긴, 예를 들면 잘 안 보이는데 듣고 노란색을 보면 침을 뱉어 라고 이제 암시를 줘요. 그리고 최면을 깨게 해요. 그리고 이제 실내에 앉혀놓고 빨간 옷 입은 친구가 들어와요. 아무 반응이 없죠. 파란 옷 입은 친구가 아무 반응이 없죠. 노란 옷 친구가 들어오면 얘가 침을 뱉어요. 실내인데. 그럼 쫓아와서 너 왜 실내에 침 뱉었어? 그러면 또 처음에는 당황하면서 막 이제 이유를 둘러대겠죠. 요즘 제가 속이 안 좋잖아요. 멀쩡한데 진짜 이거 뭐야? 노란색 채가 메스껍게 생겼잖아요. 온갖 이유를 둘러대다가 마지막 가면은 이유 없다. 솔직히 말하면 왠지 걔를 보는 순간 뱉고 싶었다. 이런 말이 나올 것. 이게 누적되면 결국 최면을 통한 암시 또는 최면 상태에서 명령 암시가 최면을 깬 뒤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증명되면서 무의식의 존재가 확인되는 거죠. 일종의 대중문화 전체가 이미지와 코드화 되면서 우리한테 무의식 차원의 최면을 거는 시스템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자꾸 노출시키면 그걸 선호하게 만들고 이제 따라서 그 부분을 또 찾아내기 위해서 이 정신분석학적인 접근이 또 이루어져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 대중문화라는 현상이 융복합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그것의 자본주의와의 연결점, 그리고 매체 기술과의 연결점, 우리의 욕망과의 연결점, 그것도 무의식적 차원과의 연결점,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으면 어떤 대중문화의 변화나 대중문화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고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사태 자체가 가진 복잡성 때문에 껍질을 하나하나 벗기는 방식의 융복합적 접근을 안 할 수 없는 게 대표적인 예죠. 이걸로 시간을 다 때웠어야 되는데 정상 성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성 문제도 전형적인 융복합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뭘 성에 복잡한 접근이 필요하냐? 성은 말없이 실천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 실천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뭘 말을 하냐? 성은 말없이 실천하는 거. 근데 성도, 예를 들면 성에 대한 접근의 키워드를 한번 많이 보면요. 본능,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용어죠. 본능, 권력, 문화 이런 것들이 키워드인데 이미 성은 이 성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들이 벌어지면서 성 말 자체를 복합적으로 쓰고 있죠. 우리가 성으로 번역하는 게 최소한 세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섹스, 젠더, 이건 성별로 번역하게 되면 섹슈얼리티, 최근에. 이미 성이라는, 우리말로 성이라고 번역된 것 자체가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세 가지 서로 다른 개념을 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거는 결국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이라 부르는 현상이 복합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언어상으로도. 섹스는 뭡니까? 이게 섹스 투 미라는 라틴어에서 나오는 게 둘로 나뉜 것. 생물학적, 생리학적 성. 이게 섹스죠. 이제 이미 고전이 된 오래된 그 일화가 있잖아요. 옛날에 입국 심사할 때, 외국 갔다 올 때, 입국 심사지, 미국 들어갈 때 섹스 돼 있는 거 보고는 일주일에 2번 이렇게 썼다. 유명한 일화잖아요. 근데 섹스는 생물학적인 성, 메일이냐, 피메일이냐, 이거? 암컷이냐, 수컷이냐, 이거고. 젠더는 뭐예요? 이건 이제, 우리 학교도 여성학 연구하는 분이 계시지만, 특히 여성학 쪽에서 사회적인 성별, 생물학적인 것 이상의 남성다움, 여성다움이라고 사회적으로 규정하고 구별하는 사회적인 성별. 그것이 단순하게 객관적일 뿐 아니라 본인한테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심리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이고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성정체성, 사회적인 성별입니다. 따라서 이쪽에는 몸의 생식 기능은 섹스지만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작동시키는 사회 구조가 문제가 되고 거기에 이제 권력이 작용한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남성의 권력이 여성한테 가부장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밝혀내는 차원이고 섹슈얼리티는 그 뒤에 나오는 왜냐하면 젠더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건 남녀 문제가 아니잖아요. 동성애는.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 중에서 섹스와 젠더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문제도 아니고 동성애가. 그 다음에 젠더, 남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그렇다면 그런 것까지 다 접근할 수 있는 성이라는 개념들, 그게 이제 섹슈얼리티입니다. 문화적인 요소까지 포함된 넓은 의미의 성. 그래서 성이란 게 어떻게 역사적,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냐, 성에 대한 것들이. 예를 들면 섹스로서의 성도 이제 잘 밝혀야 되죠. 왜냐하면 생물학적인 게 인간 성의 토대니까 잘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이 성이 생물학적이라고 해서 인간의 성이 동물과 똑같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물학적 차원의 성이 가진 특수성 때문에 문화적인 성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요, 인간은 생물학적 차원에서 다른 동물과 달라요. 동물 전체가 아니고. 왜냐하면 인간한테 성은 단순한 생식의 도구가 아니죠. 왜? 생식할 때만 섹스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섹스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발전기가 없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제가 이제 농담으로 이제 30대 그 싱글들 그래서 결혼할 생각 없다 이러면 이제 발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랬는데 그 발전기가 없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동물들은 지금 임신할 수 있는 시기인지 아닌지 냄새를 풍기든지 어떤 방식으로 다 사인을 주니까 그때 교미를 하게 되어 있지만 인간은 최근까지도 여성의 배라는 요즘은 이제 배란을 찾아내는 기술들, 의학들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지만
하여튼 상식적인 감각 차원에서는 여전히 배란이 은폐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란이 은폐되어 있으니까 애를 뵈려면 언젠지 모르니까 항상 하고 있어야, 항상 섹스를 해야 그 임신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특이한 성격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섹스가 언제나 섹스할 수 있으니까 섹스가 일상화되니까 한편으로는 성이 생식에서 해방되는, 생식이 아닐 때도 섹스할 수 있는 차원이 있지만 그러면서도 이 배란 때를 찾아서 생식을 성공하기 위한 뭔가 새로운 전략을 찾아야 되는, 남자 같으면 여러 상대를 상대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생식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섹스로서의 성, 생물학적으로도 인간성이 갖고 있는 특징이고, 그 결과 인간성은 성적 쾌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생물학적인 토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간만이 오르가즘을 느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론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인간만이 오르가즘을 느끼고, 몸 구조도 다른 동물에 비해서 더 많은 쾌락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생물학적인 구조. 예를 들면 남성의 성기처럼 복잡한 신경이 모여 있고 여성의 음액도 굉장히 복잡한 신경이 모여 있으면서, 그렇게 신경이 한쪽에 모여 있으면서도 성감되는 또 전체 분포되어 있고, 이런 동물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직립보행으로 손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쾌락을 추구하는 성행위에 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역시 인간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체위가 가능한 직립보행 때문에. 그리고 섹스 시간도 인간이 동물 중에 두 번째로인가 길어요. 거의 가장 길어요. 뭐 침팬지 어느 종인가 외에는 인간이 가장 길어요. 교미 시간이 토끼는 10분이면 10초. 10초. 가뿐하죠. 동물의 왕인 사자는 되게 속된 말로 가오를 잡지만 교미 시간은 30초입니다. 30초. 근데 인간만이 그것도 일종의 마치 하나의 의식처럼 전희가 길고 복잡한 전희를 거치게 되고 애무를 하는 거죠. 스킨십을 하고, 동물은 간단한 구애 동작이죠. 따라서 이게 다 뭐냐? 인간의 성은, 그러니까 성이 생물학적이다 이렇더라도 단순하게 인간의 성을 다른 동물과 비슷한 차원으로 환원할 수 없고, 인간의 성만이 가진 진화에 의한 생물학적인 특성을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 나온 결과는 인간의 성은 쾌락을 추구하도록 이미 하드웨어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 인간성의 생물학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물론 또 하나 특이한 건, 인간은 의식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섹스를 통해서 추구하는 쾌락은 자극에 대한 육체적 반응만이 아닌 게 또 분명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더라도 일종의 총체적인 만족감. 뭐냐면 동물 중에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섹스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마주본다는 것은 서로의 감정과 반응을 확인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심리적인 요소가 섹스에 끼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생물학적인 토대로 잡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강한 심리적 정서적 유대감을 동반해야만 궁극적으로 쾌락을 느끼게 되는 그런 구조가 인간한테는 생물학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고, 따라서 인간의 성이 동물적이다, 생물학적이다 하더라도 다른 동물과의 공통점만이 아니라 인간만의 특이한 점, 이게 이제 중요하게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그걸 토대로 일어나는 인간의 성과 관련된 많은 행위들이 설명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고, 쾌락도 심플하지 않다라는 게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중에 쾌락을 추구하지 않으시는 분이나 그러면 일단 자기는 좀 동물적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약간 생식만 추구한다 이러면 진짜 동물적이고, 그 다음에 쾌락도 만족감 필요 없이 심플한 걸 추구한다 그러면 그냥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인간인가 동물인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인간만의 생물학적 특징이 막 밝혀지잖아요. 근데 어떤 주장이 나오느냐? 이런 생물학적 특징이 인간의 성을 규정한다. 이런 생물학적 특징만으로 인간의 성과 관련된 행위를 다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게 일종의 생물학적, 생리학적 본질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복합적 접근을 안 하는 거죠. 생물학, 생리학에 의해서 밝혀진 생물학적, 생리학적 차원으로 인간의 성을 다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생리학적, 생물학적으로도 인간만의 특수한 성질이 다 밝혀졌기 때문에 토대가. 그러면 이제 본질주의입니다.
이렇게 대체로 본질주의는 환원주의 그걸로 다 설명하려는 것이고 복합적 접근 안 하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다른 현상을 드러내기 위한 양파 까기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는 본질주의는 대체로 보수주의화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보수주의의 중요한 이런 생물학적 본질주의의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가 저기 써놓은 거. The natural is natural. 쓴 걸 왜 쓰느냐 제가 또 The natural is natural. 그때 이게 어떤 의미냐. 앞에 natural은 생물학적인 거. 원래부터 타고난 거고 뒤에 natural은 it is natural that should입니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타고난 게 당연하다. 타고난 게.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요소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젠더 문제에서도 남녀 평등에서도 보수주의의 중요한 입장이 이런 논리인데 더 내추럴을 뭐로 보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생물학적인 걸로 보느냐. 아주 오래된 건 종교적 보수주의죠. 종교적 보수주의. 신이 남녀를 만들 때 원래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뒤에 내추럴은 현실입니다. 현실이 당연하다. 남성이 여성보다 우위에 있는 현실이 당연하다.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 왜? 근거가 다 내추럴한 거니까. 신이 그렇게 만들었다. 신이 태어날 때부터 신이 인간 만들 때부터 맨 먼저 누굴 만들었냐? 남자를 만들었잖냐. 남자가 혼자 심심하다고 하도 개기니까 걔를 이렇게 잠재워서 수술을 해서 최초의 외과 의사죠. 신이. 갈비뼈를 빼내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남자는 신이 직접 만들었고 여자는 신이 남자를 매개로 만들었으니 누가 더 신에 가깝냐? 남자가 더 신에 가깝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더 완전한 존재다. 뭐 온갖 얘기가 나옵니다. 여학생들 괜히 적대적인 표정을 지을 필요 없어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옛날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적 보수주의. 생물학적으로 날 때부터 남자가 여자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온갖 얘기가 나옵니다. 호르몬 얘기부터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남자가 남성 호르몬 분비가 강한데 남성 호르몬 뭐 하는 거냐? 공격성이 강하게 만드는 거다. 그럼 남자가 더 공격적이니까 남자가 여자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 그로부터 여기 이제 온갖 해프닝이 나오죠. 예를 들면 해프닝 중에 진짜 재밌었던 해프닝 이런 게 있죠.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게 당연해. 왜? 남자가 여자도 머리가 좋기 때문에. 왜 머리가 좋으냐? 남자의 평균 뇌무게가 여자의 평균 뇌무게보다 무겁기 때문에. 남자가 더 골동이 크기 때문에. 뇌무게가 무겁다는 것은 뇌세포 하나하나가 뚱뚱한 게 아니고 뇌세포 숫자가 많은 거기 때문에 훨씬 복잡한 네트워킹을 하는 거니까 남자가 여자가 머리 좋은 거다. 바로 반론 들어오죠. 코끼리가 제일 머리 좋냐 그런 게. 근데 그건 막았어요. 왜? 뇌는 몸 전체를 컨트롤하는 센터니까 몸무게 분의 뇌무게가 큰 놈이 머리 좋은 거다. 코끼리는 뇌가 크지만 몸은 캡 더 크기 때문에 몸무게 분의 뇌무게는 인간이 최고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남녀의 몸무게 분의 뇌무게를 비교하면 평균을 여자가 뇌무게가 작은 비율보다 몸무게가 더 작거든요. 요즘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요즘은 우리 학생들 건장하죠. 건장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좁은 길을 가다가 마주오는 학생하고 부딪혀서 어깨가 밀린 다음에 보면 반은 여학생입니다. 데미지가 커요. 건장하고. 근데 이때 이 논의할 때는 안 그랬기 때문에 여성이 뇌무게가 작은 비율도 몸무게가 더 작다 이거죠. 평균이. 그럼 몸무게분의 뇌무게 하면 누가 더 큰 겁니까? 여자가 머리 더 큰 거고 여자가 더 머리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논쟁이 어떻게 끝났느냐. 없던 일로 하자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적 보수주의 이런 게 오는데, 그러니까 보수주의 논리가 생물학적, 생리학적으로 정해진 것, 그것이 현실을 다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의 토대이기 때문에, 현실에 이른 이유는 생물학적, 생리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게 the natural is natural입니다. 내추럴하게 타고난 것 때문에 지금의 질서가 당연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저것만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저게 인간 성적 행위의 많은 부분을 보여주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고 특히 사회 속에 만나는 남녀가 결국 성적 서로 대상인데 차원은 젠더라는 걸로 또 설명할 수밖에 없는 차원이 생기니까 젠더로서의 성이 또 부각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자연스러운 본성으로 여기는 것 중에 상당수는 사회심리적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라는 건 인간의 수컷 동일하냐, 여자가 인간의 암컷 동일하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남자는 인간의 수컷 플러스 알파, 여자는 인간의 암컷 플러스 알파인데 남자 다음, 여자 다음이잖아요. 알파가, 알파 베타가. 남자 다음, 여자 다음은 사실은 생물학적인 것만이 아니고
사회 문화적으로 구성된 거고 젠더 차원에서 얘기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그 성정체성이 정체성이 기초인데 남자의 몸이 여자의 몸이 여자다움, 남자의 몸이 남자다움을 결정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심지어는 필연적 인과관계도 없다. 동물에서는 젠더도 없고 예를 들면 하리수 같은 사람은 생리학적으로는 남자죠. 여전히 염색체는. 그런데 사회적 차원으로는 여자로 규정되잖아요. 여성다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다움이라는 게 생리학, 생물학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게 있으니까 생리학, 생물학적인 것만으로 남성, 여성을 설명할 수 있냐? 성을 설명할 수 없다 이거죠. 남성다움, 여성다움은 사회적으로 규정된 어떤 걸 쳐다봐야 젠더의 차원에서 그 장에 접근을 해야 되죠. 생리학적 구분 기준이 막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여러분 그 자료에 있죠. 근데 이게 다 결정하냐? 결정 안 합니다. 오히려 비생물학적, 비생리학적 요인이 핵심이죠. 그래서 용기는 남자다움의 핵심 중에 하나로 고전적으로 얘기되어 왔고 실제로는 여자들이 더 용기 있는데 수줍음은 여자다움의 하나로 얘기되어 왔죠. 젠더에 의해서. 이제 이 젠더는 비판받는 젠더죠. 가부장적 젠더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생물학적 요소와 필연적인 관계가 있냐?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유명한 얘기, 보부아르가 여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자만이 아닙니다. 남자도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젠더의 관점, 남성성, 여성성. 왜냐면요, 실제로 성정체성이 담론이지 고정된 게 아니라는 게 사회 구조에 따라 다르다는 예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쭉 드러놨는데 이건 다 읽진 않을게요. 남자가 화장하는 것도 있고 모계제도 있고 심지어는 파푸아 누기니아의 세부족은 지역적으로 비슷한 지역에 있는데 비슷한 지역 떨어진 섬에 있는데 다 달라요. 한쪽은 모두 온순, 한쪽은 모두 거칠 여자도 오히려 한쪽은 남자가 주도권. 결국 남녀가 되기 위해서 남성, 여성성은 많은 사회적 학습과 시험을 거치니까 성의 상당 부분은 사회가 규정하는 거다. 사회가 규정하는 성의 요소를 우리가 젠더라는 말이 그걸 잘 표현해 주는 겁니다. 사회학적 접근이 필요하죠. 쭉. 자, 이거 시간상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뒷부분 제가 좀 자세히 적어놨어요. 앞부분에 비하면. 그래서 이런 젠더 입장에서는 남성도 사실 남성학, 여성학이 아닌, 그러니까 여성다움이 뭔지를 정말로 사회적으로 규정된 여성다움이 진정한 여성다움인지, 그 여성다움을 통해 사회가 여성을 지배하기 위함인지, 이런 걸 여성학이 따진다면, 남성학도 있죠, 남성학. 남성학도 사회가 남성다움으로 규정해 놓은 게 뭔지, 왜 그런 걸 남성다움으로 규정해서 도대체 뭐 하려는 건지, 그게 남성학인데, 남성에게도 체제를 위해 봉사하도록 요구하고 자본과 국가 권력이 악용하기 위한 남성성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 돼. 남자는 열심히 일해야 돼. 그래서 여자들한테 어떤 남자가 멋있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남자요. 이런 게 다 뭐냐? 일종의 이 자본주의 사회가 남성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젠더의 남성성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바댕테르라는 사람은 어떤 재미있는 얘기 하냐면 서구 사회에서 정형화된 남성성이 관철되는 과정은 세 가지를 증명하는 과정이다. 뭘 증명하냐? 첫 번째, 내가 여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 그래서 계집애 같은 놈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 남자가. 두 번째는 내가 어린애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되고. 그래서 사나이라는 말을 들어야 되네요. 세 번째는 호모가 아니라는 걸, 게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되고. 이 세 가지 증명이 이 증명 과정이다. 결국 남자다움은 뭐냐? 부정의 과정이다. 방어적인 과정. 나 이거 아니야. 나 이거 아니야. 나 이거 아니야라고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과정이 남성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항상 일종의 노이로제에 걸려있다. 억압에. 왜냐하면 그 금기를 혹시 내가 어길까? 그 금기를 어겼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되는 과정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남성성의 과정은 내가 뭘 하라는 긍정적 실체 추구 과정이 아니라 가상의 적을 세워놓고 부정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남자도 불쌍하다. 실제로 한국 사회도 그런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남자로 자란다는 것의 표상이 뭐냐? 뭐겠어요? 우리 남학생들. 예? 한국 사회에서 남자로 자란다는 표상은 쉽게 말하면 두 주먹 불끈 쥐고 울음 참기입니다. 울면, 우리나라에는 남자가 특히 전통적으로
우는 문제이면 울면 계집애고 그러니까 계집애와 어린애의 특징이 쉽게 운다예요. 웃는 건 좀 나아요. 웃는 거는 좀 나은데 운다라는 게 상당히 치욕적인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웃음은 승리의 상징이고 울음은 패배의 상징으로 기하학적으로 대응을 시키고 그럼 남성은 승리자이기 때문에 울면 안 돼요. 울음은 기집애와 여성의 표시래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남자로 자라나는 건 두 주먹 불끈 쥐고 울음 참기입니다. 울면 안 돼요. 고전 전통적으로는. 그래서 남자는 태어나서 몇 번 울어야 됩니까? 3번 울어야 돼요. 첫 번째 언제 울어야 됩니까? 태어났을 때 딱 그날 울고 치워야지. 다음날 울면 안 됩니다. 또 두 번째 언제 울어야 됩니까?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동시에 돌아가셔야지. 각각 돌아가시면 횟수가 늘어나 또. 동시에 돌아가셔야 두 번째 딱 채워. 세 번째 언제 울어야 됩니까? 나라가 망했을 때. 혹은 월드컵 4강 들어갔을 때. 뭐 이럴 때죠. 뭐 불닭 맵다고 울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지금. 그게 다 뭐냐면 사회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뭐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남성의 노동력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규정해 놓은 남성다운 여성다움이 있으니 그 부분을 생물학과는 상관없는 부분이니 그 부분을 접근해서 분석해야만 또 남성 여성의 성이 제대로 파악된다. 이게 또 하나의 이제 껍질 벗기기가 되는 거죠. 섹슈얼리티는 시간상 뭐 우리가 긴 얘기는 못 하겠지만 일종의 담론화된 성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성이란 건 성이 무언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성이란 걸 뭐라고 이해하는가, 성적인 걸 뭐라고 이해하는가 이게 사실은 우리 삶을 규정하는 게 포스트 모던 입장이에요. 포스트 모던이 본질이라는 말을 거부하잖아요. 본질. 예를 들면 여러분은 베트콩은 별로 개념이 없죠. 베트콩 그러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베트콩 그러면 딱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9.11 테러했던 오사마 빈 라덴, 오사마 빈 라덴 같은 테러하는 사람 하면 딱 어떤 이미지가 딱 주어지죠. 이미지가 완전히 악마의 이미지 이런 게 주어질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나이 때는 베트콩 그러면 이제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동일하게 북한군 그럼 또 어떤 인민군 그럼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미지가 실제와 안 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와. 그러니까 실상은 그렇게 야비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 베트콩도 또는 북한군도 실상은 그 안에도 인간 나온 면이 있을 거고 이럴 건데 인민군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딱 부여되는 이미지가 있죠. 이게 이제 담론화된 베트콩이고 실제 모습은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좋은 걸 서울대생 그러면 한국에서 서울대생 그러면 담론화된 서울대생 그러면 어떤 겁니까? 일단 지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모양이네. 요새는 깨졌구나. 그러면 좋아요. 하버드 대생. 하버드 대생 그러면 여러분 딱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떤 거예요? 똑똑해 안 똑똑해? 똑똑하고 지적이고 능력 있고 이런 게 이제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실제 하버드대 만나면 찌질한 애들 많아요. 왜냐하면 하버드대가 이른바 affirmative action 미국 대학들이 인종 할당제를 하기 때문에 똑똑한 애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인종 할당을 해서 소수 인종 중에는 그 중에서는 잘하지만 백인으로 따지면 점수 낮은 데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버드생이라고 100%다 똑똑한 애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하버드생들의 본질이죠. 일종의 본질인데 실제로 우리 모든 삶에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하버드생의 실상에 미치는 게 아니라 이른바 하버드생이라는 그 상징, 이미지가 우리한테 영향을 미친다. 그럼 어떤 애한테 야, 하버드생은 저렇게 잘하는데 넌 뭐야? 이러면 실제로 못하는 놈이 있으니까 못하는 놈 있잖아 이러면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고민한 나한테 권력으로 힘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본질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담론화되어 있느냐, 어떤 상징이 되어 있느냐가 실제 우리한테 힘을 미치는 거다.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이 얘기하는 거죠. 그 푸코 같은. 나도 내가 누군가라는 질문이 근대의 질문인데 그게 중요한 그건 가상적인 질문이고
무엇이 나를 구성하는가? 나를 지금 나에게 만드는 힘이 뭔가라고 물어야 했는데 이게 이제 이 후코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담론의 성에 대해서도 실제로 성이 뭐냐? 이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른바 the sexual, 성적이라는 거 우리가 뭐로 생각하느냐가 우리 행동을 지배하고 있다. 그 the sexual, 성적인 게 뭔지를 그 성 담론을 파악해야 우리의 성에 접근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섹슈얼리티의 발상입니다. 그래서 뭐 사랑 담론, 온갖 담론들을 분석해요. 사랑 담론은 과연 성적 사랑이 뭐냐? 뭐 이렇게 그래서 우정과 사랑이 가능할 수 있냐? 하면서 여기서 끌어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사랑이라는 게 두 측면을 가진다. 우리가 섹슈얼리티라고 할 때 성적 사랑, 성적인 사랑도 뜨거운 열정과 친밀한 관계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적 사랑이라 부르는 것이 서로 다른 메커니즘에 한국식 표현하면 사랑과 정이 있는 거다. 정이 뭐냐? 친밀한 관계고 사랑이 열정인 거고 뜨거운 열정은 성적 관심 욕망에 근거해서 쉽게 불붙고 쉽게 소멸하고 그 순간 행복을 주지만 친밀한 관계는 더 포괄적인 토대고 그래서 두 측면을 다 봐야 성적인 사랑의 측면을 보는 거지 열정만으로 성애가 구성되지 않는다.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어려운 점은 뜨거운 열정은 이게 왜 또 중요한 뜨거운 열정은 오래 안 가거든요. DNA 생리학자들에 따르면 열정적인 사랑에 빠진 사람은 뇌에서 이 페닐에티아민이 평소보다 수십 배 많이 분비돼서 막 미친 상태 비슷한 거래요. 오래 가느냐? 오래 안 간다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 몸의 특징이 항상성 위잖아요. 그래서 얼마 지나면 그 PEA 분비량을 확 떨어뜨리게 돼요. 우리 몸의 시스템이. 그럼 이제 콩깍지가 벗어지는 거예요. 열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열정이 쌓인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면 열정이 떨어지고도 유지가 되는 건데 열정이 있을 때 친밀한 관계 유지가 안 되면 이제 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페닐에틸아민이 초콜릿 속에 다량 함유되어 있대요. 초콜릿 속에. 그래서 그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선물하는 게 나름의 근거가 있다 이거지. 이걸 먹고 나한테 열정을 쏟아달라 이건데 위험성은 그걸 먹고 꼭 나한테 그런다는 보장이 없다는 게 위험성이죠. 열정이 차고 넘치는데 꼭 나한테 한다는 보장이 없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뭐 본능 담론, 쾌락 담론 하나씩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분석을 하는 거고 결혼 담론 이런 것도 중요한 분석의 대상이죠. 결혼이란 게 결혼이 과연 인간의 본성에 맞냐? 본성에 안 맞다. 이게 계약이고 이런 얘기가 여러분한테 중요한 얘기인데 결혼해야 되냐? 바람 피운 기가 인류의 오랜 사실이다. 한 명의 상대에만 충실한 게 신기하고 어려운 일이다. 갑자기 흐뭇한 표정을 지은 남학생이 몇몇 보이는데. 왜냐? 왜 그러느냐? 인간은 아까 생식과 쾌락 두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앞에서. 생식 차원에서도 언제 임신될지 모르니까, 배란이 은폐되어 있으니까 생식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생식 결과의 다양성, 다산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남자는 주로 양적 측면에서, 여자는 질적 측면에서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바람 피우기, 결혼 제도를 벗어나려는 본성이 있고, 또 아까 말한 쾌락 지향성 때문도 결혼하고 안 맞다 이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쾌락은 유명한 쿨리치 효과라는 게 있어요. 쿨리치 효과. 이게 무슨 말이냐. 쿨리치가 미국 대통령 이름입니다. 미국 대통령. 몇 대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초기. 어떤 일화가 있냐면 쿨리치 대통령이 부인과 함께 이제 시차를 놀러 양계장에 갔어요. 양계장에. 그러니까 양계장이니까 닭이 교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쿨리치 부인이 아마 성적으로 불만이 있었는지 양계장 주인한테 저 수탉이 매일 교미합니까? 그러니까 양계장 주인이 예 매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한테 그 얘기를 좀 전해주세요. 그랬어요. 남편이 전하니까 쿨리치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 저 수탉이 매일 저 암탉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매일 다른 닭하고 합니다. 그 말을 우리 마누라한테 전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인간의 생물학적 차원에서 볼 때 쾌락은 새로운 상대와 섹스할 때 가장 쾌락이 높다. 이게 이제 굴리치 효과입니다. 익숙한 상대와 섹스를 하는 게 쾌락 도수가 낮아진다. 그게 실제로 킨제이 보고서에도
성적 흥분이 가장 클 때가 뭐냐? 새로운 상대와 섹스할 때다. 따라서 이게 인간성 밑에 놓여 있는 모순인 거죠. 뭐냐면 한편으로는 강력하고 지속한 유대를 원하는 친밀함을 원하는 게 밑에 깔려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쾌락을 위해 다양한 그 성을 원하는 이 둘 사이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결혼이라는 건 일단 전자의 우위를 두고 전자가 사회를 이루는 안정성의 토대니까 결혼 제도가 저걸 뒷받침하고 있지만 저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일까. 이게 이제 성 문제의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이거죠. 자, 마지막으로 동성애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됐는데. 동성애 담론. 제가 보기엔 섹슈얼리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동성애 문제는. 혹시 여기 계십니까? 감이 가는 사람이 이 정도 모이면 한 6분의 1명, 전체 6분의 1이 아니고 한 명의 6분의 1 정도는 돼야 될 확률인데 동성애 문제는요. 성정체성 문제에서 첫 번째는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가 중요한 문제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남자를 사랑하느냐 여자를 사랑하느냐도 또 하나의 성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동성애 문제인데 한국 사회는 전체적으로 보면요. 약간 어떤 흐름이 있느냐. 홍석천 씨와 하리수 씨 둘을 보세요. 그동안에. 하리수는 한국 사회에서 쉽게 인정되고 받아들여졌는데 홍석천은 비교적 더 고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성전환이 동성애보다 더 쉽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성전환은 그러면 동성애보다 훨씬 덜 성전환이 더 자연스럽거나 바람직한가? 꼭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성전환은 어쨌든 남자, 여자 틀은 안 깨고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는 거죠. 여자에서 남자로. 근데 이제 밑에 내가 누굴 사랑하느냐라는 걸 이제 홍석천은 깬 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로 보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요. 여러분이. 이게 동성애는 이제 특히 도덕 문제가 성 문제에 접근하는 또 하나의 양파 껍질 벗기기인데 동성애가 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 한 사람은 나쁜 놈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쁜 놈이에요? 싫은 놈이에요? 그 중에는 좋은 놈이라는 분도 계시겠죠, 물론. 그게 이제 첫 번째 쟁점입니다. 나쁜 놈인가, 싫은 놈인가? 그래서 예를 들면, 자, 동성애자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냐, 아니면 그들의 유일한, 행복 추구 방식이냐. 첫 번째 쟁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너 왜 남자야? 너 왜 여자야? 이러면 비난할 수 없죠. 그거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너 왜 살쪘어? 이건 본인이 좀 많이 드셔서 찐 거니까 뭐라 할 수 있는데 너 왜 남자야? 너 왜 여자? 선택할 수 없는 것은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동성애도 본인이 선택한 거라면 뭔가 심판하고 비난할 끈덕지가 있지만 선택한 게 아니라면 심판하고 비난할 끈덕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동성애가 사회 구성원에 위험을 주는가? 실제로 뭐 범죄자냐 이거죠. 그 다음에 동성애가 부자연스러운가? 이거 굉장히 곤란한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 부자연스러운가는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문제와 관련되는데 그러니까 정상성 이게 이제 문제가 정상이 도대체 뭐냐? 어떤 게 정상이냐? 예를 들면 다수는 이성애인데 소수는 동성애다. 부자연스럽다.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완벽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소수잖아요. 그럼 완벽한 인격은 부자연스럽다. 이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 비정상을 나눌 수 있냐 문제가 되고 동성애가 가정에 같이 위협을 주는가. 애가 두 남자인데 자라면 어떻게 되겠냐. 응? 이런 식의 얘기인데 동성혼 문제는 이와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 담론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시간상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성 문제도 결국 최소한 세 차원 생물학적, 생리학적 섹스, 사회적, 정치적 젠더, 그 다음에 문화적 차원의 섹슈얼리티 세 차원을 하나하나 벗겨내야 우리의 성적 행위나 성적 그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복합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장르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 결론은 융복합이라는 것이 새롭게 마치 전에는 전혀 없다가 새롭게 우리가 갖춰야 될 마치 새로운 그 복음 같은 방법이냐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특정한 방식의 이른바 통섭이라 부르는 특정한 방식의 융복합 주장은 뭐 비판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건 특정한 입장이기 때문에 문제거리가 생길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융복합이라는 건 이미 복합적이고 복잡한 사태에 접근하기 위해서 양파 하나하나를 껍질을 벗기는 방식의 접근을 이미 우리가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그 사태를 밝힐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대부분의 복합한 사태에 대해서는 그런 접근을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 대중문화와 성을 예를 든 셈입니다. 그 정도로 해서 여러분의 질문을 줄이기 위해서 제 강의를 더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고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